이 2차 전지 흐름 자체는 꺾이지 않는다. 그런데 다만 중간중간 꺾이는 건 주가는 꺾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가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가에 꺾임은 나온다라는 거죠. 1000조의 배터리 수주 중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수주 원가는 얼마죠? 500조인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양극재에 특화가 되어 있는 업체들이 결국에는, 다만 지금의 이런 시황과 업황을 외국인들은 약간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채널에는 제가 처음 출연을 하는 것 같네요. 불러주셔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요즘에 시장이 별로 그렇게 우호적인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유동성이 미국의 연준에 의해서 회수가 많이 됐다가 지금 들어오면서 일부 종목들이 빠르게 순환매를 하고 2차 전지 올라가고, 뭐 시장이 솔직히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시기를 다들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미약하게나마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마침 이렇게 또 조정이 됐다는 질문을 주시고 나왔는데 오늘 또 많이 올라갔어요. 네, 에코프로 이런 거 뭐 18%까지 종가상으로 올라가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2차 전지 흐름 자체는 꺾이지 않는다. 그런데 다만 중간중간 꺾이는 건 주가는 꺾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매일매일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좀 유튜브 상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자리에서도 뭐 2배 간다, 3배 간다, 4배 간다, 10배 간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작년 말 정도부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얘기할 때는 다들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바닥에서 2배, 이미 5배, 10배씩 올라왔는데 더 간다고요? 했는데 또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좀 광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를 사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급이 사실 외국인과 기관들에 의해서 이게 올라간 게 아니고요. 개인들이 정말 많이 사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고, 그게 이제 과열이 되면서 결국에는 개인들이 이걸 단순히 현금으로만 샀냐? 아니라는 거죠. 신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레버리지로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단기간의 꺾임에 의해서 반대매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주식을 들어갈 때 내가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보 비율이 일정 구간 이하로 주가 하락에 의해서 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무조건 반대매매 나가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가에 꺾임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 2, 3주 정도 이제 2차 전지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가 좀 과열 경고를 드리면 댓글들이 정말 무섭게 달려요. 그러면서 주가들을 계속 올라가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이제 과열 현상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꺾였다가 또 올라가는 파동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과열이 된 건 맞는데, 이런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좀 괜찮게 올라갈 만한 자리까지 꺾여 있는 종목들도 옥석 가리기 상으로는 보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과열이 맞는 것도 있고, 이 유동성 자체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2차 전지만 계속 올릴 수 있는 만큼의 돈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AI도 갔다가 로봇도 갔다가 바이오도 갔다가 이런 쪽들까지도 유동성이 골고루 퍼져야 되다 보니까 집중이 됐다가도 금방 주가가 또 빠지고, 집중이 돼서 올렸다가도 또 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무리 좋은 기업과 실적, 성장, 모멘텀을 갖추고 있어도 그걸 5년, 10년, 20년치를 먼저 당겨와서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주가는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도 인정을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코스피로 지금 에코프로 그룹 이전 상장설이 나왔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그룹 자체에서는 그런 계획 없다
라고 일단은 선을 좀 긋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다만 에코프로 머티리얼 거기가 전구체라는 물질을 생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회사가 지금 코스피에서 상장이 되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그룹의 연결자산 총계가 5조 3천억을 돌파를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봤을 때 대기업 집단이라는 것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5월 초에 지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글쎄요, 지금 2018년 2월 달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9년 5월에도 포스코 퓨처엠, 구 포스코 케미칼이죠. 이전 상장을 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주주들한테 좋은 효과들이 생깁니다. 어떤 효과들이 좀 생기는지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요. 코스피는 이제 코스닥과는 다르게 주요한 선진국, 금융 선진국 쪽에서 봤을 때 이걸 증권시장으로부터 투자 적격 등급으로 일단은 우리 코스피 시장을 봐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 증권 시장에서 이런 적격, 투자 적격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우량 기업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해외로부터 자금 조달을 할 때 훨씬 더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수월한 자금 조달, 더 많은 자금 조달, 높은 신용 등급을 가지고 금리, 반대급부를 조금만 줘도 조달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고요. 거기다가 우량 기업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합작 투자 이런 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전 상장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 시장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조금 중장기적인 효과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당장 이거 옮겼으니까 팡팡팡 또 튀어가겠지라고 단기적인 효과를 너무 크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일단 공시 나오기 전에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상 공시가 되면서 이전하기 전까지도 주가의 흐름들은 좋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요. 근데 막상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나면은 주가라는 건 여러분들 항상 기대감을 안고서 올라가요. 그렇다 보니까 기대가 이제 완벽하게 시장으로 옮겨진 이후에는 오히려 매도 물량들이 출회된다던가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효과 이런 것들보다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량시장, 적격 투자 등급으로 해외에서 인정을 해주는 코스피의 좀 중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만약에 옮긴다라는 공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주목을 하시고 좀 중장기적인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투기적이 아닌 진짜 투자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동행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종목들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와는 별개로 내용은 계속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3단계로 말씀을 드려요. 물론 다른 좋은 기업들도 많고 장비주라던가 부품주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배터리 쪽에 2차 전지 산업의 큰 틀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완성차가 일단은 있겠죠. 뭐 테슬라라던가 현대, 기아, 그리고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많은 쪽들이 지금 전기차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이 시장의 파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배터리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 들어가겠죠. 완성차가 있는데 완성차에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어떤 내연기관 엔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원가 비중으로 따졌을 때에는 차 한 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전기차 원가의 40%가 배터리인 거예요. 우리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 어디 있죠?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3개의 회사들이 있죠.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SK온. SK온인데 아직 이건 분할이 안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에 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런 배터리 회사들의 이제 우리가 수주 잔고를 보면 돼요. 연말까지
대략 한 1000조 정도의 수주 잔고를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가져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기본적으로 우리 미국이 올해에는 배터리의 원년이에요. 그동안에는 유럽에서 먼저 배터리 쪽 그리고 전기차, 친환경차 위주로 사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이죠. 작년에는 중국 같은 곳들이 좀 주 무대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중국의 보조금 혜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마무리되고 유럽에도 어느 정도 팔릴 만큼은 팔렸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IRA 법안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결국은 중국이 아니고 유럽이 아닌 미국 쪽이 올해는 원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와 더불어서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해서 미국은 무조건 메이드 인 USA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돼 라는 자국주의를 계속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세워지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미국은 어떤 저성능의 LFP 배터리보다는 아직까지는 하이니켈 배터리, 주행거리가 길어야 되고요. 또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것들을 탑재하는 이런 차량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은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CATL이나 BYD 같은 곳들이 배터리를 거의 다 중국의 로컬 완성차 업체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도 테슬라 3 모델 할 때 이 LFP 배터리,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차량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이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라는 거죠. 지금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계속 LFP 배터리라던가 저가형, 저성능 배터리를 탑재해서 더 낮아진 가격의 차량으로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좀 저가형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 침투율 자체가 높아졌고 웬만큼 살 사람들, 얼리어답터라고 하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전기차나 이런 것들, 신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접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차의 교체 주기가 됐는데 이제 점점 더 트렌드가 ESG, 환경 이런 쪽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아니면 순수 전기차로 바꿔봐야지. 이런 수요들은 이제 웬만큼 다 좀 팔렸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내연기관차, 동급의 모델로 봤을 때에도 여전히 전기차가 기존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비싼 상태예요. 보조금 혜택을 받더라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격 저항대가 지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침체 이런 상황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침투율이라던가 아니면 보급률이 10%, 12% 넘어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저가형 차량들, 전기차지만 조금 더 싸게 팔아서 가격 저항대에 부딪혀 있는 소비자들을 더 일쪽으로 끌어오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원가의 40%는 배터리다라고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배터리 원가 중에서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바로 양극재입니다. 유튜브에서도 가장 많이 이제 떠돌고 있는 얘기가 양극재에 집중하라라는 얘기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주가 이게 연말까지 해서 배터리 3사의 수주가 1000조가 쌓인다라고 했는데 이 배터리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 얼마일까요? 40에서 60%. 근데 이게 너무 좀 천차만별이죠. 저는 그 중간값 정도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50%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1000조의 배터리 수주 중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수주 원가는 얼마죠? 500조인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양극재에 특화가 되어 있는 업체들이 결국에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 M,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결국에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수주 잔고의 상당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업체다. 그래서 이런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드는 하이니켈 양극재죠.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장벽이 있어요. 중국의 업체들은 이런 쪽에서 아직도 제대로 만들 수 없거나 우리가 수율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느 정도의 양품 비율이 나오느냐예요. 그래서 수율이 90%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100개를 만들면 90개는 이제 정상적인 제품이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10개는 불량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는 하이니켈 양극재 한 80% 이상의 니켈이 함유된 걸 우리가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해요. 그런 쪽들에 대해서는 수율을 잘 잡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SK온이에요. SK이노베이션이죠. 그쪽은 지금 아직 양품의 비율이 그렇게 만족할 만큼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SK이노베이션이라는 정유 쪽 사업이 좀 많고 수율이 안 나온다는 부분. 그래서 SK온은 아직까지도 배터리 부문이죠. 배터리 부문 자체가 흑자 전환을 못했고요. 이게 내년에도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먼 미래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인 것도 맞는 정도의 자리까지는 하락을 좀 해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양극재로 좀 돌아와서는 결국 에코프로 BM 가장 이제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술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또 그 전 지금 코스피에서 상장한다고 추진하고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이 양극재를 만들기 전 단계의 물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이걸 전구체라고 합니다. 프리커서라고 하는데, 전구체라는 건 딱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배터리 3원계가 많이 쓰이거든요.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또는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런 쪽들의 물질들을 혼합을 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전구체라고 부르고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리튬이라는 걸 섞어서 결국에는 양극재를 제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 하는 회사 한 번 더 이제 정리해드리고 가면은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거기다가 LNF, 코스모 신소재,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배터리 그리고 양극재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가야 되겠죠.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원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 결국엔 이게 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구체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 뭐 2차 전지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리튬 쪽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계실 텐데, 그 리튬이 또 이 양극재의 원가 비중 중에서 45%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금은 리튬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해 있어요. 근데 리튬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는 원가 비중에서 65%까지도 차지를 했어요. 그만큼 이 리튬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휘토류 금속, 그리고 원소 기호로 따지면 3번이에요. 그래서 금속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물질. 그래서 혹자는 얘기합니다. 리튬 그렇게 비싸고 하면은 다른 물질로 대체해서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술 개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되려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리튬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전고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일 거예요. 전고체라는 것은 우리가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동박,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전해액이라는 게 지금은 어떤 겔 형태, 이렇게 약간 젤 형태라고 부르죠. 그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고체로 바꾼다라는 개념이지 여기에서 리튬이 빠진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3원계 NCM, NCA, 그리고 중국의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마저도 전부 다 리튬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들 리튬의 광산이라던가 염호를 확보하는데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잘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강 기업인데, 지금 리튬이 묻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포스코홀딩스. 네, 아직까지는 철강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그리고 경제 부양 효과와 더불어서 철강의 실적이 좋아진다, 아직 아니다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좋아져야지만 캐시카우를 깔고 가져가는 상태에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염호, 이게 굉장히 고순도 염호거든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저렴한 가격에 확보를 해놨어요. 이걸 가지고 생산이 들어가는 시기가 이제 24년, 뭐 25년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속 개발을 해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고요. 또 조금 작은 업체들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정제 기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리튬을 정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경합령이라고 해서 광석을 폭파시켜서 이 스포디우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광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아까 이제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방식 중에 또 하나인 염호에서 고순도 염호로부터 추출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고요. 지금 제가 뭐 MTN 쪽에서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대표가 지금 포스코에서 이 리튬 기술을 개발을 했던 장본인이세요. 그래서 비록 개발을 했을 때 포스코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은 이제 포스코에 소속이 돼 있죠. 포스 LX라고 해서 포스코의 리튬 익스트랙션, 그래서 포스코의 리튬 정제 기술을 지금 특허로 보유를 하고 있는 곳이 포스코고요. 그 기술을 개발했던 분이 나와서 이제 전웅 대표라고 하는데 회사를 인수하고 이제 회사를 또 따로 설립을 해서 더 진보된 특허를 지금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그 이후에 조달청으로부터 이제 그쪽에 비축되어 있는 비축 물자들을 가지고 와서 정제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의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 얼마 전에는 이제 새만금 입주까지, 새만금에 지금 보시면은 그 클러스터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큰 캐파로 어떤 뭐 수주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특허청이라는 곳이 결국에는 이런 조금 더 진보된 특허가 아니면은 함부로 특허 등록을 해주지는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 본인이 기존에 포스코에서 만드셨던 포스 LX보다 더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왔네 라고 해서 검증을 마치고 일단 특허 등록이 된 거고요. 그런 기술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조달청에서는 또 공인 국가 기관이잖아요. 그런 비축물자를 대여를 해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줬던 부분이고 지금은 새만금까지 진출하면서 공장의 캐파를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리튬 정제를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회사들은 포스코홀딩스 그쪽이 이제 가장 빠르게 큰 규모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은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같은 곳들도 수산화 리튬의 정제 기술을 이제 그 나오셨던 대표분이 기술 이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반 리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추후에 이런 염호라던가 이런 쪽들의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합작 회사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아예 포스코처럼 원료 자체를 확보를 하는 이런 개념의 회사로 좀 세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좋지는 않고요.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얼마만큼의 선행성을 가지고 바닥 인식을 하고 향후에 좋아질 부분을 먼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알아보고 사주느냐, 그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반도체 시황 업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디램의 고정 가격이라던가 선물가 이런 것들이 하락을 일시적으로 멈춘 정도의 상태지 이게 급반등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지금의 이런 시황과 업황을 외국인들은 약간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삼성전자의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이 시황과 업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게 제가 지금 지분율 표시를 화면상에다가 좀 해놨어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2022년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9월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외국인들은 그때 이후로 지분율을 계속 늘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형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중요하게 보는 게 특히나 외국인들의 지분율이에요. 우리 삼성전자 여러분들 외국인이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화면을 열었는데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지분율이 51.73%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외국인이 뭐 한두 개는 아니겠죠. 그럼 그냥 전체 다 외국인이다 라고 봤을 때는 정말 대주주인 뭐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파워가 막강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분들이 외국인들이 전부 다 한 방향 같은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에 대해서 이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들은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이 이 지분율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축소하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동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걸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다 기억하실 테지만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삼성전자 주가가 3월에 바닥 나왔을 때가 최저점 42,300원이었어요. 그때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지분을 올라갈 때 유동성 들어올 때 급격하게 늘렸느냐? 그거 아니었어요. 살짝 지분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서 주가는 96,800원까지 시장에 몰렸던 유동성들에 의해서 이건 삼성전자만 오른 거 아닙니다. 42,300원에서 96,800원이면 2배가 훌쩍 넘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랐으니 뭐 다른 종목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올랐겠죠. 그게 바로 이제 유동성의 힘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지분을 급격하게 늘리지는 않았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96,800원이 지금 2021년 1월에 갔었던 가격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죠.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 지분율 추이를 보셔야 돼요. 외국인 지분율이 그때만 해도 55.7% 정도 됐었어요. 근데 계속 줄입니다. 계속 줄여요. 이 줄이는 현상이 언제까지 일어나느냐? 지금 2022년 9월 말까지 외국인 지분이 계속 줄었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52,000원대까지 빠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연준에서 금리 인상, 너무나도 급격하게 유동성을 풀다 보니까 이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의 자산의 가격들이 전부 다 과열 상태로 갔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 같은 가상화폐, 부동산까지 모든 자산들이 다 과열된 상태까지 가다 보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도 커졌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연준은 또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시그널들을 시장에 얘기해주고 실제로 75bp, 우리 그때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것들을 4번 연속으로 단행하는 역사에 유례 없었던 금리 인상이 몰아치기 시작을 하면서 유동성들이 시장에 많이 풀렸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회수된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갔죠? 주식이나 이런 코인이나 부동산에 있던 자금들이 다 안전자산으로 미국 국채라던가 금, 달러 이런 쪽들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유동성들이 회수가 되면서 주가들도 빠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다시 외국인들이 지금 지분을 늘리는 파동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결국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게 이제 52,000원, 결국은 작년 9월 말부터 해서 주가의 기복은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중간중간 비중을 조절하기는 하나 지금 지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때 최저점일 때 지분 정말 낮았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50%가 깨졌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51.73%까지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지분 2%가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 정말 엄청난 금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반도체 시황 업황 여전히 어려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좋아질 부분들 그리고 지금 어떤 디램 가격이라던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 고정 가격 그리고 지금 스팟 현물 가격들이 하락을 멈춘 상황에서 그리고 중국 쪽 또 리오프닝이라던가 이런 IT 세트 수요의 증가가 촉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가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미리 선반영해서 외국인들은 작년 9월 말부터 사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칩스법을 통해서 미국은 일단은
반미 국가들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틈바구니에 껴서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칩스법 그리고 이런 동맹 미국 쪽에서 사실상 어떤 카르텔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우리나라 일본 이런 쪽들을 다 끌어들여서 무조건 동참해 이런 식으로 약간 압박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행보에 따라서 일단 이런 우리나라와 뭐 관련된 국가들의 기업들의 실적들이 크게 좀 달라질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에 우리가 공장이 또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경제 소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가가 돼버린 거고요. 전 세계 이제 생산 공장 역할을 하는 기지는 중국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인도라던가 이런 쪽들로도 좀 이전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에 전 세계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생산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이 됐을 때 중국에서 생산이 안 되고 또 운송망 이런 것들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라던가 이런 상황들이 좀 예견이 됐었던 거고요. 일단 미국은 반미 국가하고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앞으로도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이거 풀어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가는 반도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45% 거의 과반수에 달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물건들을 공급을 하지 말아라 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장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첨단 반도체 같은 것들은 당연히 수입이 안 되는 상황에 막혀 있어요. 특히나 AI라던가 이런 쪽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와 싸워가야 되는데 이걸 아예 원천 차단을 해버리니까 전부 다 생산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몰린 거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지금 뭐 SK 하이닉스 이런 쪽이 이제 시안의 낸드랩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디램 캐파의 44% 이쪽도 거의 절반이에요. 그 정도로 중국에 구축돼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길이 막힌다.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된 부분들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으로 입을 수 있는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칩스법이라던가 동맹 쪽에 참여를 하는 명분을 미국에서 분명히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당장 이거 소요 안 되는데 지금 남아도는 반도체, 재고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겁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양국이 다 협의하에 풀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생산세액공제나 AMPC, 보조금 신청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협의된 상태에서 그런 압박들이 들어오더라도 좀 기업들의 실적을 어느 정도는 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AI 기반으로 한 뭐 고밀도 집적 회로의 최첨단 반도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맡고 있고요. 왜냐하면 원천 기술 자체가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특허를 피해 나거나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중국으로서는 없어요. 근데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웠던 이유가 뭡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산업들이 다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4차 산업에 속해 있는 로봇이라던가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최첨단 반도체라던가 그리고 중국이 지금 꺾여 있는 내수를 부양하고 IT의 세트 수요 이런 것들이 증가됐을 때는 결국 우리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 디램이라던가 낸드 이런 쪽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을 시켜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이나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IT 기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생산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인도 같은 쪽들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곳들에서 대체 생산할 수 있는 기지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당장 경기가 살아나고 해야 될 부분에서 미국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도 물밑으로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제약이랑 바이오를 같이 붙여서 얘기하는 거 사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바이오라고 하면은 보통 신약 이런 쪽이 주가 되다 보니까 시가총액은 정말 뭐 1조, 2조, 5조 이렇게 가는데
재무제표 열어놓으면 이거 매수해도 될까라는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하게 하는 재무제표가 있어요. 그런 데들이 매출이 전혀 없거나 뭐 1년 매출이 100억 미만, 5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만년 적자. 왜냐하면 이런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에는 기술 수출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라이센스 아웃이 돼야지만 그게 반영이 되면서 계약금 들어오고 그 이후에 마일스톤 들어오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임상이라는 걸 진행을 해요. 그래서 뭐 1A 이상, 뭐 2A 이상 이런 식으로 가고 1상 이상, 3상 가면서 2상을 하면서 기술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3상이 통과가 됐을 때 이게 기술 수출로 이어지면서 어떤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무 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한 100에서 200개 회사들이 도전하면 2상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3상 최종 후보로 가는 게 한두 개예요.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물론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인정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바이오 업체들, 실체가 없는 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계속 주주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왜냐하면 자본금은 계속 깎이고 R&D를 계속 해야 되긴 하겠는데 회사에 돈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게 예전처럼 유동성이 시장에 많았을 때에는 다른 3자 배정 유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뭐 벤처 캐피탈, 뭐 기관 투자자, 사모펀드 이런 쪽들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유동성이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정말로 고금리, 사채 같은 쪽들이 되는 거죠. 뭐 연간 한 18%, 20% 돈을 주고 빌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로 우리 연구개발 계속해야 되는데 주가는 떨어져 있고 돈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좀 빌려주세요. 라고 그냥 뜯어가는 거죠, 사실상. 그럼 주주들은 정말로 고점에 물려서 마이너스 50%, 80% 돼 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 안 할 수 없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돈을 대주다 보면 향후에 이런 업체들 상장 폐지 막 이런 것들 되는 경우가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리포트 읽어봐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공부를 꽤 많이 하는 편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 용어들 자체도 그렇고 정말 이게 기술 수출이 돼야만 되는 건데 너무 어려운 용어들을 가지고 된다 이런 식으로 기대감만 주는 뉴스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걸 우리가 읽고서 자체적인 판단을 정말 뚜렷하게 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보다는 저는 바이오 쪽을 하긴 하되 여기에 제약이 반드시 캐시카우를 깔아주고 가는 기업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총 큰 기업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약품이라던가 제약 이런 쪽에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놓은 돈들을 가지고 바이오, R&D, 신약 이런 쪽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분 투자, M&A 등을 통해서 그런 기술 개발을 해나가는 기업들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기업들 그냥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뭐 한미약품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들은 또 기술 수출 이력이 있어요. 네, 이런 기업들을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 같은 기업도 맞을 것 같습니다. 뭐 ABL 바이오라던가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보셔야지 정말 만년 적자에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언젠간 될 겁니다. 돈 좀 대두세요. 이런 기업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예요. 근데 이 내용이 계속 R&D 투자는 지금도 대기업들 다 하고 있어요. 챗GPT 정말로 혁신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다 뛰어들어서 우리도 챗GPT 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진보된 그런 프로그램들, 인공지능 개발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세돌 지금 구단이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졌었던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2016년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도 이미 인공지능은 자체적으로 딥러닝을 하면서 그 정도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AI에게 그런 기보들을 끊임없이 주입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인 학습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래서 가상의 이세돌을 만들어서 수없이 그런 대국을 두는 거죠.
이미 그때도 AI는 그만큼의 진보된 기술력을 보여줬는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한 7년 정도가 더 지났어요.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을 해왔고 진보가 되었냐. 사실 저는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세계 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 AI 개발하는 거 멈춰놓고 법 규정 그리고 규제 이런 거부터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했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계속합니다. 이미 빅트렌드가 된 거는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트렌드가 여러분들이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해나가셔야 될 트렌드지 주가 가파르게 올랐다가 지금 관련주들 다 떨어졌네. 그럼 끝난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가는 위아래로 흔들림을 주고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빅테크 기업, 글로벌 기업들은 전부 다 이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련주들 이렇게 끝날까요? 제가 볼 땐 절대 끝나지 않고요. 앞으로 모든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AI 그런 차들, 자율주행 차도 나오겠죠. 그런 것들과 전부 다 연결이 되면서 초연결 시대로 가면은 AI는 필수예요. 그게 비록 인간의 모든 영역들을 대체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나올지라도 그거는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산업의 크기, 키워드 검색, AI만 쳐봐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쫙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추적 관찰하고 종목 그리고 미리 좀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어떤 내용들을 일을 하고 있고 대기업과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향후에 내 공부해놨던 것들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산업의 크기가 커지는데 주가들은 아직도 이 자리에 있네. 싸 보인다. 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미리 길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을 앞두고 지수가 좀 꺾였어요. 최근에 코스닥에서 정말 쓴맛을 최근에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포모라고 하는데 이제 참여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에코프로를 보면서 이게 두려움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밤에 막 잠 못 이루시고 이런 것들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에코프로 계속 인터넷에서 얘기 나오면서 막 5배씩 올라가는 거 보고 참다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못 들어가 하는데 여기서도 2배, 3배 간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이제 고점에서 들어가셨던 분들. 근데 이게 현금으로만 들어가면 다행인데 내가 그동안 못 본 거 너무 억울해 라고 하면서 뒤처진 만큼 더 가파르게 따라가는 게 맞잖아 라고 하면서 신용, 대출, 레버리지, 스탁론 이런 거 쓰셨던 분들 정말로 며칠 동안 코스닥 음봉이 나왔는데 이 5일 동안 종목 잘못 들고 계셨던 분들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은 반대 매매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도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환율도 그렇고 연준에서는 한 번 내진 2번 정도 25bp씩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의 대표적인 이제 매파 위원인 블러드 총재는 연말에 우리 금리 5.5에서 5.75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라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도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물가가 잡히는 듯 했지만 기대 인플레는 또 올라가고 라는 부분이거든요.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면은 결국엔 사람들이 돈을 저축을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인플레, 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이 이게 1년 후엔 1,000만 원이 아니고 900만 원, 800만 원 돈의 가치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더 크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저축하지 않고 지금 당장 써버리죠. 그러면은 이게 소비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잡히는 듯 했지만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순환을 가져가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지수가 딱 어디까지 간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볼 땐 좀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반등을 좀 세게 해주긴 했지만 이건 어느 정도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포모 현상을 이겨내셔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즉 너무 공격적인 매수를 하시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현금으로 사셔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현금이라고 하면 반대 매매 걱정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내 종목을 살펴봐야 되겠죠. 정말로 이게 괜찮을 기업인가, 이 경기 침체라던가 이런 상황들이 와도 망가지지 않고 경기가 호전되었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인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수에 너무 연연하시기보다는 일단은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지금은 좀 기업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더 우선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수익 못 내고 뒤쳐줬다고 해서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적어도 뭐 만드는 기업인지, 어디로 수출하는지, 어느 기업에 납품하는지 이 정도도 모르고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투기의 끝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이런 시기에는 적어도 좀 공부를 하면서 기업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너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정말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길은 가장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걸 여러분들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투자의 마인드를 한 번 더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